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가 이제 플럭스라고 했습니다. 플럭스는 열이나 물질 전달에서 플럭스는 결국은 뭔가가 전달되는 양인데, 가령 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제 어떤 히트 플럭스, 그 서멀 에너지가 전달되는 히트 플럭스라든가, 혹은 농도가 높은 물질에서, 그러니까 뭐 향수가 진한 데서 옅은 쪽으로 이제 뭔가 확산에 의해서 전달될 때 그런 매스 플럭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플럭스라는 게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양이고 벡터 양인데, 그 플럭스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플럭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저 그레디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는 녀석을 잘 보시면 저기 일종의 벡터인데, 그 안에 미분이 있어요. 위치에 따른 미분. 가령 이제 직교좌표계에서는 x 방향, y 방향, z 방향 각각의, 그 얘기는 뭐냐면 x 방향으로 가령 뭐 1cm만큼 이동했을 때 어떤 온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온도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플럭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치에 따른 그런 원인이 되는 녀석들의 그 농도 차, 콘센트레이션의 위치에 따른 변화가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걔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그레디언트라는 녀석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사실 안타깝게도 잘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벡터 캘큘러스 내용이고,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우시는 그 미적분학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그냥 미적분 한 학기만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이미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 나머지 약간 뭐 편미분이 뭐다 하는 점 정도만 약간 추가한 정도라서 그거 정도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주로 말씀드리는 건,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실린더라든가 구좌표계처럼 우리가 그 쓰지 않는 직교좌표계가 아닌 다른 이제 좌표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좌표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나 케미컬 엔지니어한테 가장 중요한 좌표계는 사실 실린더 좌표계인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렵진 않아. 그래서 실린더 좌표계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더불어 실린더 좌표계하고 더불어 구좌표계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사실 솔직히는 구좌표계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이나 내용을 따라갔을 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실린더 좌표계를 배우는 김에 같이 이제 알려드리는 느낌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추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고 제대로 된 어려운 내용, 좀 이제 뭔가 실질적인 내용을 공부하실 때 그런 고등수학 내용을 조금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사실 혼자서 독학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주제라서,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같이 이제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실린더 좌표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 보시면 이 그레디언트라든가 다이버전스를 표현할 때 보면 희한하게 이제 왜 얘가 세타 방향의 컴포넌트를 보시면 R이나 Z는 보면 XYZ랑 똑같이 그냥 R에 대해서 미분, 편미분, Z에 대해서 편미분인데, 세타에 대한 편미분 말고 앞에 R분의 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걸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는 그 이후는 뭐 그냥 흘려들으셔도 돼요. 여기서 왜 R분의 1이 붙어야 되냐. 그냥 세타 방향으로 미분이면 그냥 라운드 T 라운드 세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게 왜 아니고 왜 앞에 꼭 R분의 1이 붙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린더라는 요 부분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 각도라는 게 가지는 어떤 약간 다른 점 때문인데요. 가령 이제 여기서 동심원 두 개, 이제 반지름이 서로 다른 R1 그리고 얘보다 좀 더 큰 R2의 동심원에서 같은 D세타라는 각도로 뭔가 변화가 있다. 이게 결국 내가 이걸 하는 거는 뭐예요? 위치 변화가 얼만큼 일어날 때 그 위치 변화에 따라서 뭐 온도라든가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세타만큼 변했다라는 거는 결국 위치에서 여기서 보면 제가 그림으로는 여기에서 요만큼 변했으니까 세타의 변화로 D세타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위치 혹은 거리의 변화는 얼만큼 저기서 제가 호의 길이로 표현한 만큼인데 문제는 여기만 D세타만큼 움직이는 거냐는 거지. 자, 여기서 시작점이 여기 아니라 여기면 어때요? R1. 그러면 D세타만큼 움직인 호의 길이는 얼만큼이죠? 여기서 이렇게 D세타만큼 움직이면 요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요만큼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호도법 배우신 것처럼 어떻게 구하죠?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각도를 하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호도법을 배우실 때 그 호도 혹은 1라디안이 어떻게 정의가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라디안. 1라디안이 어느 정도 되는 각도예요? 부채꼴에서 1라디안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어떻게 그리면 되죠?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게 되는 길이의 각도가 이제 1라디안. 그 얘기는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 분의 호의 길이로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각도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호도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각도 자체는 뭐다? 절대 길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시작하면 요만큼 길이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요만큼 길이고 또 반대로 여기서 시작하면 얼만큼 길이죠? 훨씬 긴 이만큼이 되잖아. 그죠? 그 얘기는 같은 세타, D세타라는 각도가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 각도에 대한 변화 자체만 가지고는 얼만큼의 위치 변화 혹은 길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각도 정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데서 해당 각도로 움직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다? 요 앞에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라운드 세타, D세타가 아니라 RD세타만큼 움직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기서 왜 R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타 여기서 각도라는 거는 비율이지 각도 자체는 각도의 SI 유닛은 없어요. 디멘전리스야 사실은. 도가 있는데 도가 뭔데? 1도가 뭔데? 360을 어떻게 보면 걔도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도 자체는 어떤 길이에 대한 정보를 못 주기 때문에 내가 해당 각도를 움직여서 얼마만큼의 위치 변화 혹은 거리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뭐가 붙어줘야 된다?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R 세타만 길이로서 의미가 있지 세타 자체만으로는 길이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별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왜 여기서 왜 R분의 왜 곱해지지가 아니라 사실은 R D 세타가 이 해당 각도만큼 움직였을 때 내가 위치의 변화나 길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단위 길이당 얼마의 온도 편차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거든요. 온도 편차. 가령 이제 똑같은 1m가 떨어져 있어도 얘가 뭐 0도 100도로 온도 차이가 나냐 혹은 0도 10도로 온도 차이가 나냐. 근데 똑같은 0도 10도라도 얘가 1m 떨어져 있냐 10m 떨어져 있냐 혹은 1cm 떨어져 있냐에 따라서 온도 편차는 달라지겠죠. 그게 이제 기울기 값입니다.
위치에 따른 어떤 온도의 기울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트 플럭스가 거기에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거를 이제 정량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사실 뒤에 있는 구좌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구좌표는 근데 또 각도가 두 개 있죠. 참고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어떤 각도예요? 지구로 따지면 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타는 0도면 북극, 90도면 적도, 180도면 남극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파이는 이렇게 경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경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그 각도를 의미하는데 요 각도 컴포넌트는 또 웃긴 게 사인 세타라는 게 또 곱해져요. R, D 파이는 오케이. 앞에서처럼 각도 자체는 길이가 안 되니까 R이 곱해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여기는 사인 세타는 또 왜 곱해지냐 하는 거지. 그것도 이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사과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란 사과인데 얘를 딱 자르고 또 요만큼을 잘랐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D5라는 각도만큼 이렇게 쪼개진 거고 여기하고 요거는 요면, 요 이제 4분의 1 원에 해당하는 이제 단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건 한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얼마만큼?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요만큼 움직였을 때 요 길이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근데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요거 위에서 보면은 요렇게 요거하고 요 길이 같고 여기가 이제 호가 돼서 요 각도만 알면 되는데 요 각도가 얼마만큼이야? D5만큼이라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요 D5만큼 각도 움직였을 때 요 호의 길이를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 길이가 얼마죠?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니까 얘는 높이가 해당돼서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저 길이는 어때요? 그 얘기는 극에서는 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보세요. 요 각도가 이제 조금 더 작아져서 요 극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각도가 짜르들면 요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짧아지다가 북극이 되면 저 길이가 0이 돼요. 사인 세타가 몇 도니까? 0도니까. 그래서 점점 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길이가 어떻죠? 점점 길어지죠. 계속 길어지잖아요. 계속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가 어디서 최대가 돼요? 적도에서 이렇게 뺑 두는 길이가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적도에서 이제 최대가 돼서 사인 값이 1이 나오죠. 90도가 사인 90은 1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에 이제 해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아크렌스가 결국은 위에서 본 그 부채꼴이고요. 각도가 D5만큼이고 그러면은 R 사인 세타 D5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 호의 길이는요. 요 호의 길이는 이 위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북극에선 빵이고 거기서 고위도 지방에선 짧아지다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뭐에 비해서? 사인 세타에 비해서 점점 길어져요. 그러다가 어디서 최대가 돼요? 적도가 되면 가장 길어요. 같은 각도로 움직이더라도 같은 경도 1도를 움직이더라도 극지방에선 짧고 적도에서 가장 길고 그 중간은 점점 어떤 비율로? 사인 세타의 비율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것도 부좌표계에서 왜 파이 방향으로의 미분이 그냥 라운드 파이가 아니라 R 사인 세타 D 파이가 붙어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이미 이해를 하신 분은 다시 한번 이걸 리마인드 하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신 분은 온라인 강의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켈빈 퍼 미터라는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어떤 온도의 편차
나타내기 위해서는 구좌표계에서는 특히 파이 방향으로의 변화는 R sin 세타 D 파이가 돼야 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뭐 뒤에 내용은 요걸 그냥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다이버전스인데, 다이버전스가 되게 많이 나와요. 다이버전스하고 라플라시안 그레디언트 이 세 개가 삼총사가 공학이나 과학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 중에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인류가 만든 지식 체계 중에 공학이나 이제 이런 자연과학, 그러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지배방정식 표현할 때 저런 것들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직교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는 여러분 쉽게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직교좌표상에 어떤 Q라는 벡터가 있을 때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레디언트 닷 어떤 벡터예요. 얘를 이제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불러요. 특별히 그레디언트 닷을. 그러면 이거 하는 방법은 뭐예요?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하면 되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얘를 이제 닷 프로덕트를 하면은 분배 법칙을 써서 3 곱하기 3에서 9개가 총 나오는데 나와봐 뭐야? 얘하고 얘하고 얘는 하나마나 0이잖아. 서로 직교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해서 3개 각각 더한 거예요. 그죠? 이건 되게 쉽고 명확해. 그렇다면 실린더 코디네이트에서도 똑같이 자 r 세타 파이도요. 3개가 다 뭐예요? 직교해요. 그래? 그러면 직교좌표계하고 다를 게 없네? 그럼 이렇게 쓰면 되네? r은 r끼리, 세타는 세타끼리, z는 z끼리 해서 딱딱딱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not equal to잖아. 그럼 왜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이게 아니라 뭐다? 요거래. 비슷한데 뭔가 이제 여기가 더 들어가 있고 요게 R, QR이고 이거는 사실은 하나 더해지는 걸 이제 이렇게 묶은 거예요. 항이 똑같이 3개인 거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죠. 생긴 게. 이게 아니라 좀 희한한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거냐?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셨던 분도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그걸 놓치신 분도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야. 대체 얘가 아니라 얘가 만들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잘 보여요. 얘가 유도 과정이나 이런 거 보실 때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사실 XYZ는 얘 유닛 벡터들이 어때요? 위치에 따라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이 미분을 적용을 할 때 굳이 얘를 여기다가 할 필요, 얘를 다 뭐라고? 컨스탄트라고 보고 앞에만 적용해도 돼요. 근데 얘는 달라요. 얘 보시면 ER, E세타가 적어도 R이나 Z는 아닌데 세타에 대해서는 얘나 얘가 컨스탄트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ER이라는 벡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E세타가 나와요. E세타. 또 E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ER이 나와요. 이게 0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거 자체가 세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세타의 함수죠. 그러면 세타의 함수 두 개가 어떤 형태? 고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 적용할 때 고배 미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배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고배 미분은 뭐예요? 얘를 먼저 미분하고 얘는 그냥 곱해주고 더하기 이번엔 얘를 고정하고 얘를 미분해서 곱해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한 2개 또 나오고 여기서 또 2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랑 닷 프로덕트를 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시면 항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약간 얘가 아닌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다? 요 유닛 벡터들이 위치에 따라 특히 각도 세타 변화에 대해서 컨스탄트가 아니고 변수가 되기 때문에 걔네 유닛 벡터 자체의 미분을 내가 고려해줘야 저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고 천천히 그 강의 내용이나 그 정리된 내용을 따라가 보시면 어렵지 않게 요 식을 한번 유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좌표가 되면 훨씬 더 좀 복잡해져요. 얘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얘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좌표도 마찬가지로. 근데 구좌표는 훨씬 더 복잡하죠. 왜? 이게 앞에서는 ER이나 E세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함수였었는데, 그 각도에 따른 함수였었는데, ER, E세타, E파이가 파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파이에 대한 미분이 훨씬 더 많아서 이게 보시면은 항이 뭐 3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풀어보면 얘랑 해서 항이 사실 6개짜리 묶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이렇게 유닛 벡터가 각도에 대해서 컨스탄트가 아니라 각도에 대해서 미분이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일일이 다 정리를 해야 되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꼭 직접 해보시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유닛 벡터들이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다이버전스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뭐를 이렇게 잘 정리된 그 테이블이나 이런 걸 참고를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라플라시안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라플라시안 이퀄 0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수학과에서 이 편미분 방정식만 한 학기를 한대요. 수업을. 저 편미분 방정식 푸는 것만 갖고 한 학기 강의를 한대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라플라시안 파이는요. 근데 저게 그만큼 저 라플라시안이 포함된 저 펑션이 5만 가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미분 방정식 풀이에서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거기서 말하는 이 라플라시안이 뭐냐 하는 거지. 라플라시안은 다름 아닌 그레디언트, 다 그레디언트예요. 여기 써드린 것처럼 그레디언트 두 개를 딱 프로덕트 한 게 라플라시안.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은 스칼라입니다. 벡터 아니에요. 더 이상.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라플라시안이 직규좌표에서는 진짜 편해요. 왜냐면 XX, YY, ZZ에서 그냥 2차 미분하면 땡이니까. 근데 실린더에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닛 벡터가 컨스탄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비슷하죠. 그래도.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R의 제곱분의 1이 되죠. 왜냐면 세타에 2번 미분이 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또 여기 훨씬 더 복잡하죠. 구좌표가 되면. 그래서 라플라시안이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 특히 실린더나 그 스페리칼 코디네이트에서 복잡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다? 유닛 벡터가 위치에 따라서, 특히 각도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벡터 캘큘러스 그레디언트나 다이버전스 혹은 라플라시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헬프박스를 구하신 다음엔 걔를 갖고 이제 전체 전달된 뭐 열량이나 혹은 매스 트랜스퍼된 전체 전달된 뭐 매스의 양이나 이런 걸 구해요. 근데 플럭스는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의 양이니까 그럼 전체 양을 구하려면 그 단위 전체 면적 통관 부분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데 위치마다 플럭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보통 뭐를 해준다? 플럭스를 표면적분을 보통 해줘요. 그럼 이제 그런 표면적분을 할 때 특히 실린더나 구 표면이나 실린더 표면에서 표면적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직육면체나 이런 데서 표면적분하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같이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셨다면 이게 부피적분을 할 때 왜 얘가 dr, dθ, dz가 아니라 앞에
R이 붙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왜? DR은 길이가 맞아요. 부피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 길이 3개가 곱해져야 돼요. 그럼 볼까요? DR 길이 맞나요? 맞아요. DZ 길이 맞나요? 맞아요. D세타는 길이 아니에요. D세타가 길이가 되려면 뭐가 붙어줘야 돼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이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피가 되잖아요. 길이 3개가 곱해져야 돼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사실 여기 뒤에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안 보셔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얘는 부피 적분이 될 수가 없지. 여기에 얘는 길이를 못 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혹은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유닛 볼륨을 이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높이가 dz, 가로가 dr, 이 세로 길이가 r d 세타이기 때문에 볼륨 엘리멘트가 어떻게 된다? 저런 형태로 주어지고 저런 볼륨 엘리멘트를 어떻게 돼? 각각의 r 방향, 세타 방향, z 방향에 대해서 쭉 주어진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해당 부피가 나온다. 적분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좌표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왜 그러니까 r 제곱 사인 세타 왜 붙어야 되는지 이제 바로 대박에 이해되시죠? dr은 오케이인데 d세타는 되려면 r d세타가 돼야 되고 d파이는 특히나 더더욱 이제 위도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r 사인 세타 d파이가 돼야 길이 성분이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혹은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서 이제 볼륨 엘리멘트를 그려보면 그러면 이 방향 dr, 이제 높이 방향 dr, 그 세로 방향 r d 세타, 가로 방향 r sin 세타 d phi 하는 저런 이제 부피체의 부피를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 볼륨 엘리멘트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녀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면적 있잖아요. 면적 그 가령 이제 실린더의 표면, 실린더 어떻게 보면 파이프의 벽면, 결국 얘가 쿨런트나 뭐 저기 보일러에서 물이 지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결국 표면에서 일어날 때 그럼 표면으로부터 표면으로 뚫고 나온 전체 히트플럭스를 다 이제 더 하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R0가 반드시 붙어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피스 표면은 뭘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요 겉면을 얘기하고요. 파이프의 겉면.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 볼륨 엘리멘트를 서피스 엘리멘트를 보면 높이가 dz인데 이제 가로 길이가 결국은 R0 d 세타만큼의 길이 성분이 되니까 서피스 엘리멘트가 저렇게 돼서 저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앞에 있는 그걸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부피체 같은 경우는 면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실린더의 단면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요 면에 대한 면적 적분은 근데 여기서는 각도가 필요 없죠. 각도가 필요 없어서 보시면 그냥 dr, dg고 r이 안 곱해져요. r이 곱해지면 안 되지. 이미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요거 자체가 서피스 엘리멘트 면적 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저면을 구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요 면이 좀 많아요. 가령 이제 파이프의 길이 방향을 관통하는 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물이나 뭔가 이제 뚫고 지나갈 때 이 면을 통해서 이제 얼마만큼의 뭐 에너지나 혹은 매스가 통과하는지 뭐 이런 거 플럭스 계산하기 딱 좋은 그런 면인데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 방향이 이제 세타 방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R이 또 붙어줘야 된다. 왜? 이 서피스 엘리멘트가 길이 방향은 R 방향은 괜찮은데 세타 방향은 R D 세타로 붙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오메트리나 구체적인 그 부피체나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임의의 볼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유체학 저랑 이제 유체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많이 상정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어떻게 이제 연관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머티리얼 볼륨이라고 했죠. 그냥 가상의 어떤 그 유체 일종의 가상의 볼륨체인데 모양도 희한해요. 내 맘대로예요. 그 전체 어떤 회색으로 표현한 이런 볼륨체가 있을 때 그 안에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 볼륨 엘레멘트를 DV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유체면에. 그리고 이제 표면적을 DS라고 했을 때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질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를 저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이 부피체 전체 볼륨을 VT 그리고 전체 그 표면적을 ST라고 했을 때 VT는 어떻게 구해요? 토탈 볼륨은 볼륨 엘레멘트를 볼륨적분을 해서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볼륨은 가로 세로 높이 해갖고 이제 세 개의 길이가 곱해져야 돼서 보통은 이렇게 트리플 삼중적분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세 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만 써서 인테그랄 V하고 dV 해놓으면 얘는 뭐를 의미한다? 삼중적분인 부피적분을 의미한다. 이게 보통 수학책에는 이렇게 많이 쓰고요. 물리나 공학책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학기 유체역학 시간에는 이걸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더라도 얘는 부피적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볼륨 엘레멘트 dV가 어떤 특정 지오메트리로 이제 확정이 돼서 가령 실린더다. 그럼 그게 앞에서 본 그 볼륨 엘레멘트 R, dR, d 세타, dg를 해서 넣어서 각각 R 방향, 세타 방향, Z 방향으로의 주어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고요. 뭐 구 같은 경우는 저 볼륨 엘레멘트를 넣어서 직접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머티리얼 볼륨 같은 걸 다룰 땐 구체적으로 얘네들을 넣어서 내가 부피적분을 할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제가 다이버전스 세오럼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비트러리한 어떤 볼륨을 이제 상정하는 건 그걸 쓰겠다는 게 아니라 걔를 매개로 해서 뭔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서 그래서 얘만 가지고 썼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해당 그 부피체 전체 표면적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서피스 엘레멘트를 전체 표면에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중적분을 써야 되는데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편의상 하나만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물체의 밀도를 아니까 그럼 이 그 가상 부피체 전체 토탈 매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매스는 요 밀도를 요 부피체 전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돼요. 볼륨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매스는 어떻게 구한다? 이런 형태로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로 곱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밖에다가 이게 전체 부피고 그럼 전체 밀도로. 근데 로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위치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내가 적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게 일정하면 그냥 곱해주면 맞는데 밀도 곱하기 전체 부피를 하면 맞는데 일반적으로 위치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그럼 다 위치마다 다른 걸 다 고려를 해서 하나 다 고려해서 다 더해주는 게 뭐다? 바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는 거다. 왜? 로 곱하기 dv는 요 지점에서의 뭐가 돼요? 그러면 밀도 곱하기 인피니테시멀한 부피니까 요 지점에서 요만큼의 질량이 돼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거는 그 지점에서의 질량, 이 지점에서 질량.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인피니 썸을 다 질량들을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매스니까 매스 엘레멘트니까 걔네들을 다 그 해당 부피에 대해서 일일이 인피니 썸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겠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지난 학기 배우셨던 그런 부피적분이나 면적적분을 저런 식으로 심볼릭하게 이렇게 임의의 부피체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버전스 세오럼. 이게 오늘은 강의가 참 빨리 끝나서 참 좋네. 예. 그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학생들이 표정이 되게 밝아. 야 이게 왠지 되게 빨리 끝날 것 같단 말이지 느낌이 오늘. 예, 실제로 1시간 전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많지 않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참 제 얘기한데 저도 제가 학생 때 수업이 일찍 끝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뭔가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지 그래서 야 그런 거 보면 참 뭔가 세대를 지나도 변치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이버전트 시어롬은 간단합니다. 다이버전트 시어롬은 이제 얘가 뭐에 대한 부피적분과 면적적분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컨버전 할 수 있는 컨버전 법칙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부피 근데 무조건 모든 이미 어떤 부피적분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앞에 다이버전스 뭐시기 볼륨적분은 n 닷 뭐시기 면적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럼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요 대상이 꼭 벡터일 필요가 없고요. 얘는 다 돼요. 스칼라도 되고 벡터도 되고 당연히 텐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런 다이버전스 시어럼이라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공학에서 특히 이제 저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언제 여러분 지난 학기 유체역학 강의를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저거를 써서 결국 우리가 했던 거는 적분 형태로 표현된 모멘텀식에서부터 뭐를 결국 유도해요? 미분 방정식 형태의 나비스톡스 방정식을 유도를 해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저 다이버전스 시어럼은 이제 공학이나 이제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냥 활용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유체역학 시간에도 활용했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해서 며칠 전에 이제 강의 준비를 다시 하면서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근데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찾아본 실질적인 예는 이거였어요. 이 가우스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자기하학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가우스로는 참고로. 그래서 가우스로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라는 거는 전하를 띤 물질에서부터 나오는 일종의 뭐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양전하는 전기장을 밖으로 내뿜는 소스 역할을 하고요. 음전하는 전기장을 빨아들이는 싱크 역할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전하에선 전기가 빠져나오고요. 전기장이 빠져나오고 음전하로는 전기장이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부피체 안에 양전하랑 음전하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을 때 그 부피체 안에 있는 전체 바깥으로 뻗어나가거나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장의 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혹은 그 플럭스는 뭐가 될까를 정리한 게 가우스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요게 뭐냐면 이게 E가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거든요. 그리고 DA에 닷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S 이렇게 한 건 어떤 폐곡면에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는 거를 싹 면적적분을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전기장의 플럭스를 다 계산한 녀석이에요. 걔는 뭐하고 같다? 내가 상정한 그 볼륨체 안에 있는 전체 전하량, 토탈 전하량 Q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제 얘는 전하량이고 얘는 전기장이니까 두 개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의 비례계수 비슷하게 입실른 제로라는 퍼미티비티라는 녀석을 써서 이제 그 보정을 해주면 비례계수 보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전하의 집합이 있을 때 그 전하의 집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전체 전기장 플럭스를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가우스로인데 이 가우스로는 사실은 요거 자체만으로는 전기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분 방정식이 아니에요. 얘는 그렇잖아요. 여기 미분이 없잖아.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얘예요. 얘 미분. 다이버전스 E는 뭐 이렇게 요런 미분 방정식, 나비우스톡스 방정식에 해당된다고 봐요. 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머티리얼 볼륨에 대해서 뭐를 이제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운 거고 얘는. 그래서
가우스로에서부터 얘를 내가 유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로가 뭐예요? 뭐 매스 덴시티인가요? 여기서는 매스 덴시티가 아니라 차지 덴시티예요. 차지 덴시티란 말은 이 차지 Q를 뭘로 나눈 거? 부피로 나눈 거예요. 단위 부피당의 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 DA가 여기 A가 벡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닷 프로덕트를 했다는 건 밖으로 빠져나가는 노멀한 성분만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쟤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살짝 바꿀 수 있냐면 요 DA는 사실은 N의 DS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닷 N이네요. 그리고 얘 무슨 적분? 면적 적분이네. 그럼 얘를 뭐를 이용하면 다이버전스를 하면 요 n이 다이버전스로 바뀌고 다 2의 볼륨 적분으로 바뀌었죠. 오른편 똑같아.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다시 볼륨 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차지 덴시티를 볼륨 적분하면 그게 전체 차지 Q잖아. 그럼 얘로 이렇게 바꿔줘. 그런 다음에 또 나왔네요. To hold for any V. 내가 요만한 볼륨을 잡던, 이만한 볼륨을 잡던, 네모로 잡던, 세모로 잡던, 뭐 구로 잡던, 실린더로 잡던 다 성립해야 되잖아요. 어떤 임의의 부피체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맥스웰 방정식을 가우스로에서부터 이렇게 유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만 보셔도 이거 이제 전기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공학이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이 다이버전스 시어럼을 이용을 해서 이런저런 식들을 유도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제 수학에 관련된 특히나 이제 벡터를 써서 표현하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관성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번 위키에서 가우스로를 찾아보셨을 때 요 파트는 왜 여기서부터 요게 된다는 건지 적어도 이해는 하시잖아요. 제 설명을 이제 따라가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거나 이해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내용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거 말고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다 뭔가 좀 알고 싶다, 플럭스를 뭐 벡터를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계절학기 때 공학수학 기초를 여름이랑 겨울방학에 다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으시면 거기에 이제 조금 이런 관련된 내용이 쭉 체계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하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사실은 이런 수학 기초적인 내용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요전달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